를 맡은 강원대 사회복지학과의 백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션에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을까? 저희 부산대의 김민수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는 기본소득의 소득제에 대한 대중적 수용도 이화여대의 김성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경기도 공론화 조사 분석은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님, 네, 군산대 서정희 교수님, 가톨릭대의 김지선 박사님, 가톨릭대 송치호 교수님께서 공동 연구해 주신 연구입니다. 저희 세션이 세 개 발표여서 일단은 발표문을 저희가 공유를 아직 못했죠. 아니, 지금 바로 네, 온라인톡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발표는 기본 이제 15분으로 들었고요. 20분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더 풍부하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을까? 저희 김민수 박사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로 써. 화면을 땡.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주말에도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조금 떨리긴 하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논의할 발표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시 활발해졌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다 같이 이제 이런 어떤 기본소득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수혜를 받았을 때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는 어떤 네? 예. 화면. 이걸로 네, 들리시나요? 누구한테? 거기서 소리를 좀 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네. 해보시고 아니 그게 그쪽에 음소거를 그거가 줌하면 송출해서 거기서 거기 음성. 네. 된 것 같아요. 되셨죠? 네. 누구한테? 예. 그럼? 알겠습니다. 마이크도 같이 쓰면 되나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다시 계속 하고.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전 국민이 거의 이제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이제 확산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면 그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이제 보시게 되면 연구의 필요성부터 이제 한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구의 필요성부터 이제 뭐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경험했을 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통제가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통제로 인해서 뭐 너무나 다양한 피해들이 이제 있게 되었죠. 뭐 당연히 질병이기 때문에 뭐 신체적인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하게 입었던 피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피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실업률 증가라든지 물가 상승, 뭐 자금 유동성 경직 등과 같이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결책,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시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다음으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2020년 동안에만 이제 4번의 추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추경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한 14조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약 2,200만 가구에게 이제 14조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제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어졌는데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이런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역량을 살펴봤을 때는 기존 연구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분배,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이제 확대되었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제 증세를 하겠습니까? 라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뭐 행복이라든지 삶의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1차 긴급 재난지원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지급이 되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어떤 정책이 이루어진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이제 그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5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3월에는 이제 결정이 되어졌을 때 사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제 소득 하위 70%의 사람들에게만 이제 주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결정이 났었는데 그 전후로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서 5월에 지급이 된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죠, 예, 이게 흐름을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장에 네, 보시면 이제 저 3월 즈음으로 해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이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된 의견들이 이제 내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이제 진보적일수록 뭐 이 기본소득 도입에 이제 찬성을 한다, 그리고 보수적일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의견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정치적 성향과는 이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가 이제 많이 되어졌다라는 것일 텐데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라고도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청년배당을 했을 때 가장 뜨겁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어지고 나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결국에는 이 인식이 자리 잡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러한 인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궁금해하던 어떤 연구 질문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급받고 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는 이제 저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과거에는 이 도입 인식에 대해서 기본소득 도입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그리고 이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의 제한으로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은 이제 따로 그 제가 보내드린 그 원문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분석 자료로 이제 사용한 것은 이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 하였는데, 사실 2차 데이터에서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묻는 어떤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이 KGSS 데이터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인식에 대해서 묻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반대부터 매우 찬성까지 이제 묻는 문항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2021년 늘 이제 데이터 자료로 사용했는데 총 1926명을 분석 대상으로 이제 활용을 하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이러한 문항의 매우 반대부터 이제 매우 찬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분석 방법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중차이 분석 방법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제 세대 변수와 시점 변수, 그러니까 이제 시점 변수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2018년과 2021년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데, 이런 시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이런 시점 변수와 이제 세대 변수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중차이 분석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항이 결국에는 어떤 정책의 프로그램에 아니면 뭐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순수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본 연구에서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변수가 저 상호작용항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이제 투입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이중차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특정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력을, 순수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 이중차이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이중차이 분석이 가지는 주요한 이제 전제 중에 하나가 평행 추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든 꾸준하게 하락을 하든 이러한 추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러한 가정을 이제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초록색 선과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평행 추세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중간에 정책이 시행이 되어짐으로써 저런 빨간색의 어떤 특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차이가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저런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술 통계이고요. 이제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주요한 것만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청년 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학력이 이제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 세대가 조금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년 세대가 뭐 은퇴 시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와 이제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을 이제 해보았고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정치적 성향과 정치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나오는데, 정치적 성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청중년년 세대가 이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 세대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약간 상이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높게 그 만족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반드시 뭐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수혜자로서의 이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 정계에서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 어떤 혜택들을 이제 받는 위치에 있다면 사실 정치 상황에 또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종속 변수로 이제 사용된 기본소득 도입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이 분산 분석에서는 이제 뭐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이제 나타나긴 했고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2018년과 2019년의 어떤 평균치의 그냥 변화 이게 이중 차이 분석은 아니고요. 평균치의 이제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전 세대에서 이런 기본소득 도입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수가 하락한 것은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이제 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예, 18년에서 이제 21년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사실 기본소득 도입에 조금 반대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중 차이 분석에 대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실시했는데 사실 이제 통제 변수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가구 소득, 정치 성향 그리고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만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호작용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2018년에 어떤 청년 세대에 비해서 이 중장년 세대, 2021년의 중장년 세대는 기본소득 도입 인식이 더 악화되었다, 이제 더 반대하는 비율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노년 세대는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청년 세대에 비해서 이제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좋아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청년 세대에 비해서는 덜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의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했고요. 이제 결론 및 함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뭐 이제 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대한 어떤 결론 의미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해 놓았고요. 선생님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이 납부해야 되는 어떤 세금이 이제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제 세금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기본소득 도입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좀 반대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정치 성향과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이제 찬성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이제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이 결국에는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모습 그리고 사실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조사된 시점이 2018년과 이제 2021년이면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진보 정권이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진보 정권에서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 어떤 혜택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이제 받아본 경험에 의해서 이런 기본소득 도입에도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대에서 이제 기본소득 도입 인식이 이제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이제 할지라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이 전반적으로 전 세대에게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하는구나 그냥 그래 안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아니고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고민을 저는 이제 해보게 됐고요. 사실 이제 세대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금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청년 및 중장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노년 세대에 비해서 이제 납세자로의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납부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세금을 뭐 신설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려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중차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제 살펴봤을 때 청년 세대에 비해서 이제 중장년 세대가 이제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세대 중에서는 이제 취업자도 있겠지만요. 뭐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미취업자 같은 당장 어떤 기본소득의 혜택을 가지고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에 비해서 중장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취업자가 이제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자라고 한다면 이제 세금 납부에는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비해서 중장년 세대의 어떤 도입 인식에 있어서의 반대가 더 나빠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합적인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청년 중장년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서는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이제 쉬울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납세자의 위치이라기보다는 복지 수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덜 악화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복지 수혜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덜 악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조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다른 전 세대가 이제 복지 인식, 기본소득 도입 인식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해서 기본소득이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이제 전환해야 돼서 이제 뭐 이게 너무 이게 조금 구체적이진 않지만 조금 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 뭐 결국에는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시행이 되면 이 청년들이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뭐 투표라든지 어떤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기본소득이 점차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기본소득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이것들을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미 모델과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 우리 이제 학계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정계에서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유권이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치명적인 한계점은 제가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네. 한계점은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2020년 5월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그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있을 때 전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적인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는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뭐 납세 부담 이런 부분으로 주되게 이제 그 원인을 해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저희가 토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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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려 그 재난지원금이 가구당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가정을 예로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 보통 이제 카드를 받았는데 주로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뭐 하지 않았고 거의 이제 생활비에서 저만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대 간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흥미로운데, 왜냐면 이제 20대 계층은 보통 세대주에 속해서 전혀 그 사용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이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주에 속한 가구원은 거의 혜택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구당 카드가 하나가 만약에 지급되면 그 후에는 이제 이렇게 한 명당 지급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면에서 좀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구는 후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1인, 2인, 3인, 4인 이상으로 그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덧붙여 봅니다. 저기 선생님, 네. 예, 질문.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온 유영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쓰신 자료는 균형 패널 자료인가요? 불균형 패널? 제가 보기로는 그 대상이 달라서 불균형 패널을 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중차분 분석을 이제 하셨으니까 그 유의하게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건 근데 그 이후에 너무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는 부분이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가구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다 줬단 말이에요. 먼저 1차 재난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하고 했는데 달라요. 그리고 경기도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재난 기본소득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상황들이 서로 좀 다른 모습 속에서 들어갔는데, 그 분석을 할 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통제 변수로 놓고 이 자체를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중차분 분석의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는 그렇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은 어떤 식으로 통제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네, 거기에서 이게 성대에서 구축한 데이터가 패널 조사인가요? 패널 조사가 아닌 것 같은데 DID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도나 시군구에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또 제공된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 질문과 제가 조금 덧붙인 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선생님 마저 하실래요? 네, 아니 이거 네, 질문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긴 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넣어가지고 설명된 기본소득으로 조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경제적 상황이나 그 당시 조사 시점에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그게 이제 충분성, 기본소득 관련해서 충분성 개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된 기본소득 설명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그 시점과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이제 그 이게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거 그 발표 신청이 언제까지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다음 날 해가지고 저 이게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됐다고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한계가 많았던 거지.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되게 많은 한계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치명적인 한계와 부하점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같이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주신 것 같은 게 이제 가구당 이제 지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만족한 사람, 가구 내에서도 만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그런 뭐 견해 굉장히 옳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연구를 준비할 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이제 기본소득 도입 인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복지 인식에만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복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있었는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약간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짝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용한 이제 패널 데이터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아니었어 가지고 이제 횡단 데이터를 이제 KGSS에서 이제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요. 사실 동일한 대상자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중 차이 분석을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 동일한 대상자가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중 차이 분석이 이제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성향 점수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단을 조금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대상자이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 한계들을 다른 대상자이지만 유사한 집단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는 연구들도 있어가지고요. 이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조금 추가적인 어떤 분석 방법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유사한 집단으로 그래도 이제 이중 차이 분석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조금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통제 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쵸. 이제 지역별로 또 이제 재난 기본소득 또는 이제 다른 명칭으로 이제 지급이 되어진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군구 또는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통제 변수를 넣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막 들었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이제 동일한데 제가 복지 인식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통제 변수를 좀 꾸리다 보니까 통제 변수가 조금 다양하지 못한 그런 한계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소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렇죠. 이제 이 데이터에서 이제 제공하는 문항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이제 응답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이 사실 나의 인식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또 그래서 납득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진행 중인 연구 과제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좀 감안해서 좋은 연구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두 번째 발표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수용도 김성훈 교수님께서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20분 이내로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성훈입니다. 예, 제 이제 발표 제목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대중적 수용도인데요. 어, 이 연구는 일종의 이제 뭐 탐색적인 성격을 이제 갖는 이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기본소득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게 뭐 논의되어 왔지만, 사실 뭐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제 쟁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논의되면서 이 전체적인 이제 이 대중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견해가 어떠한가 이런 것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논의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점이 일단 이제 기본적인 이제 출발점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제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략전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그 가운데서 대중이 얼마나 이러한 지지를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보이는가 하는 점을 이제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이제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런 집단의 특성을 좀 하위 집단별로 좀 나누어서 이 인식도 수용도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인구학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성교육, 뭐 소득 이런 것을 먼저 좀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정치 혹은 이제 사회적인 가치관, 지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수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제에 관한 이제 논쟁 가운데 이 기존의 이제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가 이제 어떤 관련을 갖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복지제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대중이 갖고 있는 생각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수용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는 이제 김문수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자료와 이제 같은 한국사회종합조사 자료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2021년도 1,205명의 자료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모집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가 되겠습니다. 이 2021년도 자료에는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두 개의 이제 문항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인데 5점 척도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반대 1점부터 매우 찬성 5점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의 그 이제 재원을 특히 이제 세금으로 한정했을 때 이제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5점 척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대중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 나이, 학력 이런 걸 기본으로 봤고 그 다음에 가구소득, 노동시장 지위, 사회정치적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본소득 변수 두 개에 대한 이제
이제 분포를 이제 보면 1점부터 이제 5점까지의 이제 모습인데요. 뭐 우리가 뭐 흔히 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가운데 범주, 즉 뭐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두 문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성 쪽과 반대 쪽이 뭐 대충 뭐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어떤 인식이 어느 찬성 반대 한 방향으로 이제 21년이라는 이제 최근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확 이제 쏠린 상태는 이제 아니다. 뭐 이것을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도입을 위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좀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의 많은 이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미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쪽으로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각종 이제 이제 대중의 이제 특성별 어떤 인식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과 이제 좀 전에 본 그 기본소득 두 변수의 이제 차이를 이제 좀 보겠는데요. 성에 따라서는 뭐 사실상 이제 큰 차이를 찾기가 이제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확률 통계적으로도 큰 이제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으로 본 것이 이제 이 인구 집단별, 예, 네 개의 이제 인구 연령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뭐 이것도 역시 뭐 특별한 그런 이제 차이는 나타나지 이제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학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뭐 언뜻 그 기술 통계적인 이제 측면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뭐 실질적인 차이하고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이제 좀 다른 거니까 통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따져보자면, 이제 특히 이게 두 번째 기본소득 문항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이 이 전문대졸 이상과 그 미만이 조금 이제 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전문대졸 이상에서 그 지지 정도가 좀 낮게 나오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에 따른 차이를 이제 보자면, 뭐 역시 이제 뭐 그래프의 이제 높이만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작은 차이지만 이제 소득에 따른 소득 집단에 대한 이제 차이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소득 집단보다는 이제 저소득 집단에서 조금 더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동시장 지위를 이제 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그 다음에 자영업자, 미취업 이렇게 나눠서 보았을 때 뭐 큰 차이는 그렇게 나타나지 이제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제 가치관인데, 사회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문항에 대한 이제 답인데요. 능력주의, 평등주의, 어떤 온정주의 이런 이제 세 가지 구분을 기본소득 문항과 이제 관련시켜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좀 차이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보면 이 능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는 이제 사람들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제 태도를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이제 이제 사회 보장제에 대한 이제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인데 2021년도 자료에 이제 사회보장제에 대한 의견을 이제 직접 묻는 것이 예, 어, 이제 하나 있었는데 현재 2021년 현재 이제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랑스럽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성향을 이제 고려를 해봤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매우 보수부터 이제 매우 진보까지 자신의 이제 정치 성향을 답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는데 둘 다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정치 성향은 이제 매우 진보적부터 매우 보수적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상관계수가 이제 음수로 나온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인 이제 견해하고 좀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적인 정치의식 성향을 가질수록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계층의식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1점이 최하층으로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10점이 최상층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좀 전에 보았던 정치적 성향과 이제 비슷한 또 관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요인들이 이 기본소득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고려를 해볼 것은 이런 여러 요인들의 그 상대적 중요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중요성을 보는 이제 일단 이제 어떤 기초적인 그런 방법은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표준화 회귀 계수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본 그런 이제 변수들과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이제 종속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표준화 회귀 계수를 보면 일단 이 소득 그리고 뭐 일부 노동시장 지위 뭐 어떤 사회적 가치관,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치관, 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부심 여부, 정치 성향, 주관적 계층식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소득, 노동시장 지위, 사회적 가치관, 그다음에 뭐 정치 성향 뭐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좀 전에 살펴본 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주관적 계층식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게 여기 나왔는데 이건 이제 많은 이제 여러 변수를 이제 회귀 분석에 독립 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표준화에 비해서 이제 크기를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아마 이제 가장 큰 것이 이 사회적 가치관이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평등주의, 온정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다른 요인의 영향보다는 상당히 이제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성향은 뭐 아까 이제 살펴본 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부적인 방향에서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본소득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표준화 회귀 계수를 보면 뭐 비슷한 이제 점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노동시장 지위에서 이제 조금 더 약한 이제 면을 보이고 이 사회적 가치관, 정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소득과 같은 혹은 이제 학력과 같은 그런 요인보다는 이 사회 정치적인 성향이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분석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아직 이제 2021년이니까 뭐 지금 23년의 시점에서 뭐 크게 뭐 변화되지 않았다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본소득제 제도에 대한 대중의 전체적인 이제 수용도에서 지배적인 경향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는 상황은 이제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여러 대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 나이, 노동시장 지위 뭐 등등에 대해서는 등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이제 학력 소득에 따른 차이는 이제 일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아주 뚜렷하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일수록 또 어떤 능력주의 가치관을 가질수록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여러 사회 정치적인 운동이나 어떤 뭐 선거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담론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전개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어느 쪽이든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사회적인 이제 영향을 놓고 보았을 때 긍정적인 이제 인식을 가진 집단 내에 조금 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홍보나 어떤 설득을 더해서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지지를 좀 또 확산하는 그것을 그런 집단을 출발점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는 노력을 이제 해볼 수도 있겠고, 오히려 또 취약 반대로 좀 취약한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집단, 어떤 뭐 능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이제 설득을 이제 해서 또 이제 지지도를 좀 높이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보여드린 게 어떤 이제 상황이 어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노력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좀 어느 정도 좀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랑 같은 데이터를 썼는데 2021년 데이터에서 9가지 뭐 인구 사회적 요인이나 정치 사회적인 뭐 가치관, 성향을 차이를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프로에 계신 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좀 듣고 전체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사이에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눈에 띄었던 거가 그 능력주의인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반대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주로 해석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일반적인 수용도는 평등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높지만 또 세금 기반에서는 아니 온정주의가 되게 높았거든요. 일반적인 수용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세금 기반의 수용도에서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더 높은 성향들이 있어서 오히려 온정주의나 평등주의적 사회적 가치관의 부분들을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온정주의가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온정주의라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 재분 자원을 분배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두 변수 모두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용도를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평등주의는 이제 되도록 이제 평등한 그 자원 분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온정주의는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자 이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온정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기본 이제 소득제를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담론 중에 이제 어떤 뭐 다양한 이제 경향이 있지만 이 대중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제도를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기본소득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중이 그 인식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인식하는 경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어에서 좀 자유롭게. 네. 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일반적인 어떤 설문 넣어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일단 질문 자체가 어떻게 잘 설계되었냐가 되게 중요할 것인데 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야 기본소득 했을 때 기본소득이 무엇이다라는 기본 조건 한 5가지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그 설문에 임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제대로 매겨져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 온정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단지 뭐 그냥 돈을 좀 받는다, 어려운 시기에 받는다, 뭐 그 정도의 어떤 인식에서 많이 받아들인다라면 앞서 발표한 어떤 그것도 그렇고 결과치가 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한 설문에 따르는 좀 이렇게 결과치가 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결국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느 쪽이든 그 수용도에 있어서 그 중간 부분을 어떻게 포섭하냐가 정치하에 되게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두 가지 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아, 그, 사실 이 뭐 다른 발표에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이제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사용한 자료에서는 사실 뭐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쟁점을 다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국사회종합조사 자료가 워낙 그 많은 이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뭐 그런 이제 시도는 이제 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뭐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의의를 찾자면 대중들이 이제 기본소득제에 관한 이제 쟁점은 뭐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뭐 그런 점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이제,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도 하나 그냥 생각났던 거가 아까 뭐 사회적 가치관인 부분인데 정치적인 성향이 앞에 연구에서도 그렇고 이번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뭐 사회적인 뭐 보수적인 인식과 진보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은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정치적인 복지적인 사회제도보다는 정치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인데요. 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표자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플로어에 계신 분이든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말씀 이어받아가지고 아까 그냥 평범한 그냥 시민인데요. 그냥 아까 전에 그 두 분 발표 들으면서 좀 계속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살짝 전에 그러니까 그 김종인 그 선대위하고 이재명 그 당시 그 약간 좀 그러니까 대선 후보셨죠? 그러니까 액수하고 내용이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그 두 분이 기본소득에 관한 그런 공약을 약간 제시를 해가지고 한동안 좀 논쟁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김종인 그때 선대위가 그러니까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어그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가정법이긴 한데 만약에 윤석열 당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김종인 선대위로 그대로 선거를 치르고 이게 그 기본소득에 관한 이렇게 공약을 가져가서 만약에 시행을 했더라면은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호감도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까? 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노년 세대, 특히 약간 대구 경북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윤 정부 지지율이 높고 그 정치적 상황에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만족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노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 수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기본소득을 지금까지 만약에 그거를 현재까지 밀고 나갔다면은 기본소득 긍정 경향이 강했을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노년분들이 아니면은 기본소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부정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뭐 보시는지 두 분 생각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연구를 두 분 다 하셨으니까. 짧게 네,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뭐 가정법이니까 뭐. 예. 그,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 진보 보수가 있냐, 그 정치 정계에 있으신 분들 중에 진보 보수가 있냐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옛날에 그 기본소득 설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중에 이제 윤홍식 교수님께서 이제 작성하신 이제 기본소득을 왜 이제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중립 입장에서든 왜 이렇게 지지를 하냐,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냐, 메이저 예. 메이저는 아니지만 왜 이제 지지를 하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김종인 그 분이 그 왜 뭐 도입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국민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는 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법으로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이제 가정법으로 대답을 하면 뭐 그 보수 쪽에서 기본소득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노년 세대에서 이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났을까?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중장년 세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년 세대 분들은 이제 복지 수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조금 찬성하는 쪽이 이제 많다라고 한다면 청년 중장년 세대는 사실 뭐 납세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빠른 사회 변화를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년 세대 분들은 이제 더 많은 변화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찬성하는 비중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게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 예. 그 예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근데 김종인 씨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서 뭐 많은 이제 뭐 재미라고 그럴까 성과를 이제 거뒀는데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게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던 것인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내세우니까 그 당시는 또 많이 좀 일종의 이제 먹혔다는 것이죠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 이제 쟁점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 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정당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쪽과 이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좀 다른 이제 태도들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뭐 보수라고 그래서 뭐 또 완전히 균질한 그런 집단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사회 정책, 복지 정책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 그럴까요? 그 여지가 있는 집단들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집단들을 최대한으로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두 번째 발표까지 들었는데요. 뭐 지금 마지막에 논의한 거는 지금 세 번째 발표에서도 같이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줌으로 조광자 선생님이랑 김혜진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마지막에 뭐 발표 내용에 관계없이 질문을 그렇게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경기도 공론화 조사 분석 이란 주제로 저희 백승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백승호입니다. 이 논문은 저기 나와 있는 네 분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고요. 사실은 훨씬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2019년 데이터를 쓰고 있잖아요. 좀 늦어졌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4일 동안 열렸던 비엔 대회의 결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소득은 해방적 대안의 하나죠. 해방적 대안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해방적 대안은 이게 종종 그 큰 반대들에 부딪힙니다. 편견,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제 그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우려,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킬 거라는 두려움, 이런 이유들로 견고한 반대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에릭 올린 라이트라고 하는 사회운동가이자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이런 해방적 대안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논의들은 바람직성하고 실행 가능성에 천착해 왔던 것 같아요.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기획 세션들을 쭉 참여해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어제 이제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된 마지막 기획 세션에서 논의됐던 게 그런 거잖아요. 실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거든요. 결론은 그거였죠. 뭐 노동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이 어떤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이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은 이렇게 좋은 제도야라고 하는 거를 설득시키기 위한 기제죠.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란 말이죠. 바람직성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서 다양한 모델들을 내세워요. 돈이 많이 드니까 뭐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 돈이 많이 드니까 충분성은 조금 양보한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 실행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바람직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기본소득 논의에서 계속 해왔어요.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설득의 방향이 누구였냐면 정치인이거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설득이 됐고 청년 기본소득, 성남 기본소득을 했고 그 다음에 김종인 얘기도 나왔지만 김종인도 설득시키고 싶어 했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첫날 유르겐 박사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인을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성남 기본소득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성남 청년들은 기본소득 못 받아요. 이제 24세.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 이론에 따르면 성남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들고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경기도로 가볼까요? 경기도 기본소득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기회소득을 원하시는 도지사께서 기본소득을 어떻게든 지우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 지워지면 경기도 24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까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을 설득하는 것, 엘리트 계급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하는 고소득층, 그 우파 엘리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사상 누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시선을
시선을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볼 게 아니라 이게 좀 아래로 내려다봐야 되겠다. 시민들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동의와 이런 것들을 강고하게 견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면 정치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폴 피어슨이라는 교수님이 비난의 피해 정치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정치인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면 정치인들은 그걸 폐지하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 예가 살짝 볼 수 있는 예가 경기도에서도 청년 기본소득은 없애려고 그러는데 예술인 기본소득은 못 없애고 있어요. 없애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도입하려고 그러죠. 왜? 예술인들은 들고 일어나거든요. 청년들은 아직 그런 흐름들이 없는데. 자, 이런 거, 즉 밑에서의 어떤 강고한 어떤 지지 기반들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아까 여러 이런 사람들은 지지하고 저런 사람들은 반대하고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어떻게 할 건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해방적 대안의 지속 가능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안을 지지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의식적인 이행 노력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정치적 지속 가능성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관되게 어떤 대안,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이건 제도적 지속 가능성인데 첫날 유리겐 박사님은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실험하는데 사전에 제도로 이렇게 딱딱딱딱 짜놓지 않으니까 정치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온타리오에서 하려다가 그만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못하게 제도화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 보면서도 그것도 불가능할 거다. 한국에서는 조례로 만들어도 폐지한다. 라는 거죠. 자꾸 위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도적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좀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지속 가능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렸죠.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럼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소득 지지하면서 친구 경제학과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 만나면 설득하잖아요. 여자친구 만나는데 기본소득이 남자친구 만나는데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으면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거든요.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2019년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경기도에서 2019년에 수기 공론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하면서 경기도 수기 공론조사라는 것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 경기도 수기 공론조사 자료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도입 그리고 기본소득에서 가장 큰 장애인 재원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복지 태도 연구인데요. 기존 태도 연구들은 두 분이 이제 태도 연구 하셨는데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태도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저는 가장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맥락에서는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면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은 지속적인 반대 의견들을 제시를 하죠.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정적이고 확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찬성했다가도 그런 언론 지형에 노출되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태도를 현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요 정도를 확인하는 것 이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태도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사회적 맥락, 경제적 맥락,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구성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도 구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되게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그거를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수기 공론조사라는 거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럼 수기 공론조사는 뭐냐? 수기 공론조사는 공론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공론을 확인하는 하나의
법이고 이건 여론조사랑은 달라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KGSS 한 거는 여론조사죠. 일종의 여론조사죠. 단순하게 의견이나 선호를 태도를 물어보고 그거를 평균하고 뭐 디스크립티브한 통계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수기 공론조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전 사후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런 토론 과정들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고 있다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경기도 수기 공론조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요. 이 공론조사 연구들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뭐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초기에는 이게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최근에는 뭐 그 월성인가요?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수기 공론조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기 공론조사를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 그 수기 공론조사가 거의 처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복지 태도를 연구하는 거라서 그러면 뭐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앞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크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해 그리고 가치나 규범입니다. 자기 이해는 나의 이해관계죠. 근데 나의 이해관계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나의 계층 또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더라.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위험. 내가 어떤 소셜 리스크에 처했냐. 나이가 들었냐, 실업이 됐냐, 여성이냐, 뭐 이런 돌봄의 위험에 처해 있냐. 이런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복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복지 경험이 복지 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향성들을 이제 보인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치나 규범이죠. 아까 정치 이념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성향 규범적 성향을 갖고 있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복지 태도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본 연구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나서도 수기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경기도에서는 2019년에 수기적 공론조사를 했고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연구 자문위원회를 조직한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를 탐색했어요. 그러면서 결정한 게 이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공론을 처음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공론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공론조사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첫 번째는 2,549명을 다단계 충합표집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집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죠. 2,549명에 대해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2,549명 중에서 수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는데 그냥 막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을 고려해서 신청받은 사람들 중에 16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65명에 대해서 그 10일 동안 찬반 양론을 담은 자료집을 공정한 자료집을 찬반 양론을 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료집을 주고 공부하라고 하고 수기 토론하기 바로 직전에 2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기 토론을 합니다. 수기 토론은 전문가 발표 25분, 8명에서 9명의 분임 토의 60분, 그 다음에 질의응답, 그 다음에 분임별로 토론 이런 거를 1박 2일 동안 12시간 동안 한 거예요. 이렇게 12시간 동안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태도 등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등을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될 거는 2,549명 중에 165명만 뽑아서 수기를 한 다음에 165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그게 최종적인 데이터, 3차 데이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통제 변수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서 이제 본 연구를 분석을 할 텐데 관심 있는 거는 뭐 종속 변수 관심 있는 거는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태도 변화를 했을까? 그다음에 토지세 증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 그다음에 기본소득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어떤 태도 변화를 보였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석을 하려면 태도의 변화잖아요. 태도의 변화를 비교를 하려면 사전에 165명,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65명이 수기한 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1차 조사할 때 165명이 기본소득에 응답했고 그 다음에 165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3차 조사에도 응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3차 조사에는 응답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한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3차 조사에 이 사람들이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3차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가상적인 집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료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에 참여한 165명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165명을 2,549명 중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밌는 거는 복지에 대한 태도가 하루 사이에 복지에 대한 태도가 변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 조사 때 한 복지에 대한 태도 응답을 3차 조사에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3차 조사를 가지고 3차 조사는 어떻게 165명 수기에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복지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복지 태도의 차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 하여튼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데 복잡한 분석 방법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매칭을 했더니 이제 요건 왼쪽 거는 매칭하기 전에는 그 집단이 참여한 집단과 수기 포럼에 참여한 집단 그 실선이고 참여하지 않은 집단 빨간 점선이죠. 이 사람들의 분포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다른 속성이 다른 사람한테 복지 태도 물어보고 이거가 차이 나니까 이거는 복지 태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속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수기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뭐 기본적인 실험 설계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56명이 비슷한 두 그룹이 이제 뽑힌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참여한 집단 156명, 참여하지 않은 집단 150명. 원래는 165명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10명 정도가 빠졌고요. 그래서 참여한 집단하고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 점들을 확인했어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참여 집단하고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속성이 똑같아야 됐잖아요. 우리 콩나물 키울 때 똑같은 조건을 줘야 되듯이. 그런 것처럼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T테스트 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네, 똑같다는 얘기죠, 두 집단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의 기본소득 네 가지 변수에 대한 태도를 수기 참여 전과 후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는 참여한 이후에 사람들이 25%포인트 긍정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세 같은 경우 27%포인트가 긍정 응답이 늘어요. 그다음에 추가납세 의향은 33%가 늘고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의향은 32%포인트가 늡니다. 수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이거를 뭐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결과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참여한 게 영향을 미치나를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첫 번째죠. Not participating in 그 DF 그 수기 포럼이죠. 참여한 사람은 1,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0인데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R은 오즈 레이시오고요. 1보다 작으면 부정적인 거고 1보다 크면 긍정적인 거예요. 이 회귀 개수가. 그런데 참여한 사람일수록 3.4, 4.6, 4.9, 4.6 이렇게 됐잖아요. 긍정적이라는 참여한 사람일수록 소득세 증세하다고 얘기를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 찬성하고 토지세, 뭐 추가 납세, 그다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 넣었는데 저기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젠더예요. 여성들이 반대하는 걸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걸로 나왔는데 이건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여성들이 좀 일관되게 여러 연구들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 연구에서도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기본소득 증세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다 했고요. 결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단순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수기 포럼 방식의 뭐 이건 소규모일 수도 있고 국가 단위일 수도 있고 지자체 단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들의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친구 만나서 설득하기. 그다음에 학교 단위에서는 뭐 같은 과 친구들끼리 토론하기.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또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토론하기인데 같은 사람들만 불러 모으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불러 모아서 같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자. 자꾸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꾸 섞여야지 의견의 어떤 합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콘크리트 지지율이잖아요. 윤석열 찬성하는 사람 30%, 이건 정말 콘크리트고 민주당 찬성하는 사람 30% 정말 콘크리트예요. 나머지 40%. 이 나머지 40%가 이제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40%들이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진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바람직성, 실행 가능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했고, 실은 정치적, 제도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의아합니다. 이 전체 총괄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수기 공론을 얼마 동안? 1차 조사부터. 1박 2일 사이에 1차 조사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일 전에 자료집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주 걸린 거죠. 한 2주,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인식이 확 바뀔 수 있는 건가라는 일단은 굉장히 놀라웠고, 지금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해보면 어떨까, 그 사람들을.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혹시 시간이 없을까 봐 그러는데요. 조광대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 질문 있으면 받고 플로어에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양보하겠습니다. 조광대 선생님, 플로어에. 네, 켜셨네요. 네. 제가 근데 시간을 좀 잡아먹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안 되네. 질문 받아가지고. 그러면 질문 받아서 선생님이 해주시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못 받을까 봐. 제가 말하면 되나요? 마이크를 여기 스피커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해주실래요? 말씀? 네. 말하면 될까요?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뭐 궁금한 거는 간단한 거긴 한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뭐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타인이나 전체적인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받을 때 나는 그렇게 쓰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낭비할 것이다, 게을러질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조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왠지 나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어떤 조세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백승호 교수님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이런 신뢰의 문제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되어야 될 분야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매력 중에 하나가 이후에 어떻든 우파적 접근과 좌파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결론은 일단 기본소득으로 나니까
그 뭐 별 표시는 없겠으나 하여튼 근데 접근할 때의 방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에 사는 우리한테 가장 최상위 법은 헌법인데 그 헌법에는 이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가정법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초중등 만일에 그 의무 교육을 돈이 없어서 없애겠다 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들고 일나겠죠.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에서 왜 명시되어 있는 의무 교육을 안 시키냐고 하듯이 저는 기본소득도 오늘 다루는 큰 틀에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거죠. 어느 한 축은 그것이 우파적이든 어떻든 간에 복지적 제도 시의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 여건에 따라서 고려 사항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천부인권적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서고골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든 돈이 넉넉한 정권은 없었는데 다만 제한된 그 자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기본소득을 펼쳐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지적 수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접근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개인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네. 1박 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공론화 그 조사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 기본소득이 좋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일단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이제 왜 그 성남시에서 그 24세 청년이 없었는데 왜 들고 일어나지 않고 예술인 기본소득은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서 왜 청년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이른바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시민, 뭐 일단 정치인의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시민이고 이게 어떤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거 이제 이런 거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공론의 장을 그러면 아까 뭐 의무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은 누구이고 시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까 조직화 경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경기도 사례는 잘 들은 것 같고 제가 그 민주시민 교육 관련돼서 2년 동안 공론화 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시민 교육에 좀 가장 유명한 게 독일의 그 볼테스바흐 합의. 독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이 이제 분단돼 있을 때 처음에 어떤 그런 갈등과 정치적 혐오는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 한 1970년 중반쯤 됐을 때 볼테스바흐 시장이 뭐 진보, 중도, 보수 한번 모여봐라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게 독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볼테스바흐 합의처럼 하자 세 번칙을 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으로 우리도 이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좀 진보적인 뭐 시민단체와 그다음 국민단체, 새마을, 그다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분들하고 함께 했죠. 200명을 공론화 사업을 했거든요. 뭐 조금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 놀라웠던 게 그 새마을의 한 분이 제가 발제를 좀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직장이 새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수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이제 발제를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제가 미팅도 막 해보니까 또 뭐 지금은 뭐 떠나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예의도 바르고 근데 이게 이제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됐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론화 작업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경기도 방금 사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알고 의견을 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싫어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싫어했던 이유가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시끄러운 거죠.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기본소득이란 부분들이 1박 2일 동안 어떤 그런 수기적인 차원에서 알을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냥 의견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몇 분? 공론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접 참여하신 분이 계신데 김지선 박사님 혹시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할까요, 그냥? 네. 네, 제가 그 경기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공론조사 과정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이 진행하는 사람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이외에 다른 과정에도 공론화 과정에도 그런 역할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놀랍다고 뭐 그 1박 2일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냐고 하시는데 그 놀라움을 되게 많이 경험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론조사는 그냥 피상적인 의견을 그냥 하는 건데 수기는 그전에 학습 자료도 이제 제공되고 참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오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오셔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토론회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 타인에 대한 사실 신뢰도 갖게 되고 그전에 편견을 가졌던 것에서 되게 많이 불식이 되는 과정이 생기고 그래서 신뢰를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들을 또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들이 굉장히 그 시간 동안 많이 이루어집니다. 설득이라고 이제 표현되긴 하는데 그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과정에서 자기의 이해를 되게 높이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이제 높이고 자기 생각을 정립해가는 그 시간이 1박 2일 동안 이제 이어지는 거죠. 짧은 시간 같지만 사실 그런 경험을 가진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공부를 과정에서 그런 변화들은 놀라운 변화들은 굉장히 자주 목격이 됩니다. 만약에 기본 비판 노린 자들이 그걸 부식까지 뭐 하면 여기 결과가 나온다. 근데 항상 그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있어서도 이게 되게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느냐, 뭐 토론자나 발표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잘 봐야 됩니다. 네,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일단은 구성 자체는 반반, 찬성, 반대, 중립 이렇게 균형되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집도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균형적으로 제공이 됐고, 물론 찬성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목소리가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될 정책이라면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싫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 끌고 갈 수 있다면 가면 되는 거라서요. 그 다음에 공론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1박 2일 동안 바뀌었지만 이거는 그 사람들의 바뀐 생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했지만 확률을 높이는 거죠. 다양한 겹치는 공간들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시간에 뭐 작년에 했던 사람들 또 모아서 다시 올해 하면 더 단단해지겠죠. 그런 확률을 높이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들은 왜 조용한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은요, 성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청년들 별 생각도 없었는데 왜 주냐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 던져놓는 기본소득은 상당히 사상두각일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다지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돼야 될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타인 및 제도에 대한 신뢰 변수를 포함했냐? 그 변수를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포함을 시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기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를 경험하는 과정. 타인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과정들이라서 기존에 내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바뀌는 거라서 크게 뭐 이거 신뢰를 정속 변수로 놓고 분석한다면 아마 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뭐 마지막 논문도 그렇고 첫 번째, 두 번째 논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을 지금 까먹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이후에 더 뭐 새 논문 다시 논의할 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와 여기 같이 플로우해 주신 모든 분께 서로를 감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